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이천의 어느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도는 것은 아니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 구역 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한 단지만은 영업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선배에게 물었더니 시골인데다가 역에서 멀고 주변이 논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단지의 시간을 하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도중 그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 있고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집도 많았습니다. 대충 3할 정도만 입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분양할 때 종이로 창을 가려놓곤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붙어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니만큼 해는 빨리 떨어져서 가끔씩 너덜너덜해진 종이 너머로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지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동 앞에 있는 거주자 명단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주 상황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입주자의 성이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섬뜩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적게 살아 낮에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곳이다 보니 더욱 무서워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동의 바로 앞을 지나가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1층의 종이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층도 3층도 모든 방에서 똑같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1층의 종이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아기에 가득 찬 미소라고 할까? 눈이 뒤집어진 채로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문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2층도 3층도 모두 한결같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주임에게 이야기하자 주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일부터 저의 구역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검은 개. 숲으로 사냥을 나갔던 영주가 검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비쩍 마르고 병들어 군데군데 털이 벗겨져 있던 개는 보기에도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영주의 품에 안겨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영주가 또 어떤 광기가 돌아 병들고 흉한 개를 데리고 온 것인지 주민들은 불안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기력을 되찾은 개는 그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씻기는 시녀의 젖가슴을 물어뜯은 걸 시작으로 영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가하는 개 때문에 영주를 찾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영주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되려 즐거워하며 개를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영주는 침실에까지 개를 들여놓았고 매일 아침 영주의 수발을 들기 위해 침실을 찾은 시종, 시녀들은 바닥을 뒹굴며 영주에게 교태를 부리는 개의 모습에 역겨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성의 일꾼과 시종, 시녀들은 하나 둘씩 성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성에서 일할 사람이 더는 남게 되지 않자 성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 개가 싸질러 놓은 똥과 오줌은 그대로 방치되어 악취를 풍겼고 그 위로 시펄은 곰팡이가 피다 못해 벌레까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만족을 못했는지 성 밖으로 영향을 뻗치기 시작한 개는 어두운 뒷골목을 써돌아다니며 곳곳에 그 사악하기 그지없는 씨를 뿌렸고 마을의 처녀들을 불러 모은 영주는 그 모습을 억지로 지켜보게 했습니다.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했던가
영주와 걔는 그 반대였습니다. 영주의 광기 어린 악행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고 한밤에 영주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마을의 주민들은 또 어디서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는 영주를 떠올리며 이 지옥 같은 순간들이 빨리 떠나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종아리를 물고 늘어진 영주를 본 주민들은 영주를 소년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영주는 소년에게 착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더는 지켜볼 수 없던 주민들은 몽둥이로 영주가 죽을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주민들은 이참에 영주에게도 죽이기로 의견을 모아 쟁기와 낫을 들고 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망할 개새끼가 이미 눈치를 챈 것일까. 주민들이 성 구석구석을 뒤져도 영주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주의 침실에서 들리는 섬뜩한 비명에 영주의 침실로 달려간 주민들은 영주의 침대 위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 악취하며 들끓는 구더기에 파먹고 있는 시체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영주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성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도망치듯이 마을로 내려왔고 광장에서 죽어 자빠진 영주의 시체 대신 죽은 영주의 개를 발견했습니다.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영주와 개의 시체를 화염이 이글거리는 기름 구덩이에 던져 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주의 개와 붙어먹은 암개들을 찾아내 무거운 바위에 묶어 어두운 호수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 사악한 것의 씨가 한 톨이라도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길 바랬죠. 세 번째 이야기, 소원. 나는 멍청이다. 오후까지만 해도 나는 좋은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었고 낙엽이 너무도 멋져서 딸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숲속을 걷는 동안 아이는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를 떠올리며 끝없이 제잘됐고 나는 들어주었다. 그 동화들을 다 읽어준 게 나라는 건 우리 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여기까지는 하나도 멍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소원을 비는 우물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은 분명 바보 같은 짓이었다. 아이는 눈을 반짝였다. 엄마는 여기에 소원 빌었어? 동전 던지고 소원 빌었어? 딱 2번 빌었지. 내가 답했다. 한 번은 너를 가지게 해달라고 빌었단다. 그리고 이루어졌지. 동전 하나에 너를 사온 거야. 딸은 키득거리며 2번째 소원에 대해 물었다. 그건 정말 진심을 담은 소원이었어. 또 너에 대해 빌었거든. 라고 말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랬지.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단다. 내가 아기였을 때 2번째 소원을 빌었어. 내가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거든. 엄마는 너무 슬펐고 또다시 동전을 던졌지.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어. 엄마 소원 마음에 드니?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난 정말로 그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부 해주진 않았다. 던진 직후 동전이 내 발치로 다시 튀어나온 다음에 이야기 말이다. 그 동전을 다시 집었던 순간에 깨달았다. 우물 밑에 있는 무언가가 혹은 우물 그 자신이 소원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동전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자기 아빠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나는 다른 모두에게는 남편이 도망갔다고 말해왔지만 아이한테는 그이가 실종되기 전까지 아주 헌신적이고 자상한 남자였다고 이야기했다. 딸아이의 상상 속에서 남편은 사라진 왕이었고 자신은 공주였다. 딸아이는 아빠도 여기에서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다. 아니, 아빠를 여기 데려와 본 적은 없단다. 그래 딱 한 번만 빼고 우물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밤중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이름과 비슷하게 들리는 끔찍한 신음소리가 울리고 역한 냄새가 풍긴다. 눅눅한 지하실이나 동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비슷한 것이다. 갑작스레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뼈가 드러난 손에 의해서 창문이 깨져나갔다. 썩은 살점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라진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녀가 빌 소원이란 하나밖에 없는데도 왜 그 아이에게 동전을 주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자는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소원으로 남편을 바쳤고 딸아이의 아빠가 보고 싶다는 소원에 남편의 죽은 시체가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군요. 네 번째 이야기, 작은 손. 어린 두 자매가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밤 늦게서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해하던 언니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언니가 술래가 되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쏜살같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서랍 안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2층에서 다 셌다. 이제부터 찾을 거야.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눈을 감고 숫자를 셀 동안 여동생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동생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설령 서랍 문이 열리더라도 안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여동생은 따뜻한 서랍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찾았다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옷장의 문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동생은 찾았다는 소리에 실망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 언니의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서랍 안에 숨어 있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으니까 어서 나와. 빨리 나오라니까. 언니는 처음에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찾지 못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겁에 질려 서랍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나오자 언니가 보였습니다. 언니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옷장 안에서 나온 손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를 쳤고 그제야 동생을 발견한 언니는 놀라서 손을 놓쳤습니다. 그 작은 손은 순식간에 옷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양이 소리. 옛날에 친구랑 숲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학교를 산이 둘러싸고 있었거든. 근데 산속에서 고양이가 엄청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의로운 초딩인 우리 둘은 고양이를 구출하러 숲으로 들어갔고 평소에 자주 가는 길이라 우리는 자신만만했었어. 근데 진짜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는데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친구랑 나랑 계속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젠 길도 끊기고 나무랑 풀만 있는 곳이 나타나 버렸지. 고양이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래서 둘이 포기하고 그냥 가자 하려는데 또 바로 가까이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정의감이 투철한 우리 둘은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구하러 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소리가 멀어져만 가고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친구가 숲을 한번 쭉 쳐다보다가 위를 보고 정색하면서 나 이거 소리 어디서 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내 손을 잡고 일단 나가서 말하자 하더라고. 친구가 자기가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봤다고 그 얘기를 해준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무서운 얘기래. 내가 그때 무서운 얘기를 무서워하면서도 엄청 좋아했거든. 그래서 따라가면서 듣는데 숲속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사람 이야기래.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동물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으러 가도 동물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길을 잃어버려서 영영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야. 알고 보니 숲속에 악마가 살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 소리를 내고 꿰어들었다는 얘기래. 나는 무슨 동물이 울고 있었는데 고양이?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정색하면서 아니니까 제발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냈어. 한참 헤매다가 노을 질 때쯤에 운동장으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둘이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다신 숲에 들어가지 말자고 약속을 했지. 걔가 숲속에서 나무를 올려다볼 때 나도 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봤거든.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나가자고 했는데 걔 뭘 봤길래 그랬는지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전학을 가기 전에 나에게 말해줬어. 그때 위를 올려다봤을 때 나무 위에서 귀신이 고양이 소리를 내고 있더래. 여섯 번째 이야기, 범인. 어느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아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는 익명의 제보로 세상에 폭로되었고 당시에는 아청법이 강화되던 시점이라 크나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경찰들은 당장 해당 아동을 확보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아이에게는 성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제는 아이가 벙어리였다. 게다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쓸 줄도 몰랐다. 피해자가 범인을 밝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폭력 전담 여경이 인형을 통해 아이에게 성폭력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달라고 아이에게 말했다. 곧바로 경찰들은 마을로 가서 동네 남성들 중 일부만 불러 모았다. 아이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두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농사를 짓는 정씨와 과수원을 운영하던 유희씨였다. 난 그냥 귀여워서 머리 몇 번 쓰다매준 게 전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때 마을의 순경이 자전거를 급히 타고 왔다. 그는 경찰들에게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범인 취급하냐고 따지고 들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순경도 가리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들은 마을의 모든 남성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였다. 마을이장을 포함해서 무려 7명이나 지목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광장으로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를 범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욕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7번째 이야기, 아파트 괴담. 우리 집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집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던 2년 정도 전의 일이다. 저녁 5시쯤 학교가 끝나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우리 집 앞쪽의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쪽의 2층 방에 창문과 커튼이 열린 채 불이 켜져 있었다. 빈 방으로 알고 있었던 곳이라서 자세히 봤더니 베란다 안쪽의 광경이 보였다. 방의 천장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밧줄이 확실히 보이고 그 아래에 사람 머리가 있었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퇴근하셨던 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버지도 역시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다.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 방의 모습을 살폈다. 분명히 목을 맨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잠시 뒤에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하고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관이 방에 들어간 것인지 커튼이 쳐지고 창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미안해하는 모습의 집주인과 경찰관, 구급대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한 명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찰관 1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가요?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게 됐군요.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군요. 저 방은 빈 방이라 집주인이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경찰관 2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겠군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진짜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라 매년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매달아 놨더니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찰관도 곤혹스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예전에 그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기일이라 매년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매달아 놨더니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뒤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 사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 아파트는 지금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모기. 모기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다. 그가 모기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적 밤에 잠을 잘 때 자신의 귓가에서 앵앵대는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눕는 순간 귓가에서 앵앵대는 모기의 소리가 들리면 그는 바로 불을 켜고 모기를 잡았다. 모기를 잡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어쩔 때는 모기와의 전쟁이 길어져 아침이 뜨는 것을 보고 잠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 모기가 사라졌다. 그제서야 평온한 잠자리를 들 수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꼈다. 해가 바뀌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을이 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엔 허전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울증이 생겼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모기를 상대하면서 생긴 정 같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에 죽는 것을 피해 다니는 약자인 모기를 강자의 입장에서 학살하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학살의 즐거움은 점점 커져서 이젠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를 잡는 것도 모자라 집안 전체의 모기까지 그리고 다른 건물까지 욕심이 번졌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기에 대한 집착으로 그는 급기야 모기를 유인하는 이산화탄소가 살포되는 거대한 기계를 스스로 만들고 만다. 모기가 많다고 소문난 지역을 주말마다 돌아다닌 그는 인적이 없는 곳에 그 기계를 설치하고 그 기계에 유인되어 거대한 유리관에 갇힌 모기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모기들을 죽이며 그는 만족을 얻었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수많은 모기들을 죽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그는 모니터 뒤로 보여야 할 창밖의 풍경이 보이질 않는 것을 깨닫는다. 밝게 빛나는 가로등과 나무, 아파트가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술을 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집의 창들을 뒤덮고 있는 것이었다. 거실이나 다른 방의 창을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기는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두 마리 모기 학살에 만족을 못하던 그가 그 취미를 실외로 옮겼기 때문에 3년 전에 창문에 물구멍조차 실리콘으로 막아 모기의 침입을 원천 봉쇄해둔 덕분이다. 현관문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밖을 나갈 수 없게 된 그는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한다. 이 상황은 자신을 향한 모기들의 동족에 대한 복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니면 생존을 위한 단합인가? 모기들에게 지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다. 본능인 것인가? 그렇게 그는 꼬박 밤을 새워버렸고 아침이 되었지만 모기들은 창문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습게도 그는 자기 집의 상황을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모기들이 자신의 집 창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아침 뉴스의 생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 접근 중인 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방충복을 입은 채 접근하는 대원들은 모기들을 향해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하여 상당수 모기들을 죽였으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금세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모여든다. 계속되는 방역 작업에 모기들이 이제는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구급대원들은 방충복을 입긴 했지만 시야가 가려져 어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물러가 버렸다. 다음 차례로 온 것은 대형 방역차였다. 방역차가 모기들을 향해 많은 양의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하고 모기들은 방역차에 달려들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그대로 퇴각해버린다. 아침 해가 뜬 지 한참 되었지만 나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창 밖으로 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모기 주제에 인간을 죽이려 하다니 우스운 일이다. 안심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바람을 쐬려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땅이 어두워진 것을 느껴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라고 만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엄청난 수의 모기들. 급히 생방송 중인 뉴스를 보니 방역차를 추가로 자신의 집에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과 모기 간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어느새 화면 상단에 올려져 있었고, 다른 채널은 물론 해외 방송에도 자신의 집이 생중계되는 장면에 어이없음을 느낀다. 그는 다시 창밖을 본다. 그때 마침 모기떼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확인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모기들의 크기가 사람의 얼굴만한 것이다. 모기약살이 취미다 보니 저런 것이 아마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이곳은 한국이 아닌가? 한국 모기가 해외 친구들이라도 데려온 꼴인가? 방역차와 방충복은 거대 모기 앞에 무력했다. 사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비상령을 발표한다. 동네 주민들은 이미 대피한 지 오래다. 그만이 이곳에 남아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이다. 모기들은 아까처럼 창문을 뒤덮고 있지만 아까와 다른 것은 거대 모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저 정도 크기면 창문 정도는 우습게 깰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창문은 깨지 않고 붙어만 있다. 왜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그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나가서 한 마리라도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자. 집에 구비해놓은 방충복을 입은 그는 살충제 수십 통을 몸에 달고 길쭉한 토치를 준비한다. 마침내 문 밖을 나선 그는 드디어 모기들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거대 모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기들까지 자신의 집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게다가 창문에 있던 모기들까지 모두 자신의 주변으로 와 어느새 그의 주변은 모기들로 가득해졌다.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울려대는 앵앵 소리가 천지를 뒤흔든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는 한 손에는 살충제, 한 손에는 토치를 들고서 자세를 취한다. 모기가 달려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왜인지 모기들은 자신의 주위만 배회한 채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선제 공격을 시작했고 모기들은 그가 내뿜는 화염 앞에서 점점 죽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모기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고 마치 자신을 죽여달라는 듯 그가 불을 내뿜는 곳으로 모여든다. 죽여도 끝이 없다. 몇몇 구급대원들이 그를 도우러 오지만 거대 모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 마치 모기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은 허용치 않겠다는 듯이 대체 왜 이 남자는 죽이지 않는 것인가? 한참이 지난 모기들은 결국 그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사건은 특종으로 다뤄지고 모기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의문으로 남은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만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는 수개월 후에 자살하고 만다. 그 사건 때 행했던 모기약살의 엄청난 쾌감 때문에 평소에 하던 모기약살은 그에게 아무런 만족감도 주지 못했고 욕구 불만족에 의한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자살이었다. 모기들은 왜 그에게 모여든 것일까? 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일까? 그를 자살로 내몰려는 고의였을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었던 것일까? 9번째 이야기, 나를 도와주는 영적인 존재.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무섭지 않고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3번 정도 겪었습니다. 이게 저를 보살펴주는 귀신인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환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4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미용 목적도 겸해서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했죠. 보기와는 다르게 병치레가 굉장히 작고 허약했지만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기에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었고 다행히 예상과는 다르게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잤는데 생각보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열도 나고 욱신거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눕듯이 끙끙거리며 잠을 잤습니다. 이때 가위가 눌렸습니다. 이제껏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중압감에 조금 놀랐지만 몸이 지쳐서 그렇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순간 힘들어 라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엄마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응,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맥이 탁 풀리기라도 한 듯이 가위가 풀리더라고요. 이때는 아프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며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잊혀갈 즈음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심한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또 가위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가뜩이나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 숨도 벅차더라고요. 결국 가위를 풀 생각조차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힘드냐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힘들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맥이 풀리듯 가위와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의아한 마음에 잠시 생각해보니 첫 번째 가위는 높고 젊은 톤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을 걸었던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가위 때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또 겪어도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풀리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과 미래의 가능성에 고민만 하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칼과 밧줄 같은 것을 비상키트처럼 박스 안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심신이 지쳐 울다 잠드는 일이 빈번했고 마침 원하는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죠. 무턱대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겁이 많아 깊게 베지는 못해 피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군요.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다시 가위가 눌렸습니다. 힘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저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면 바로 풀어주던 지난 때와는 달리 이 말을 들려주고는 가위를 풀어주더라고요. 괜찮아. 다음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 상쾌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힘이 쏟았는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귀신 덕분인지 취업도 잘하게 되었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그 목소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는 것을 보니 저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들려왔던 환청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든 제게는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가위. 군 복무하던 시절 하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대에 오고 1년도 안 됐을 때 당시 쓰레기 전담하사라고 할 정도로 부대 내 쓰레기를 수거장에 나르던 일을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라 막내인 제가 전담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아침에 차를 받고 오후 4시까지 수거장에 나르고 버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차량 반납을 하고 자대에서 차를 보내주면 타고 돌아가는 일이었죠. 당시 부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바쁘게 날랐고 소대 고참 부소대장이 저를 도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씻고 버리는 건 저 혼자 했습니다. 부소대장이 해주는 건 오직 쓰레기를 날라주는 것뿐입니다.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버려서 3시 정도에 일이 끝나게 됐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나니 시간이 남았죠.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부소대장이 연대 건물 3층에 지금은 안 쓰는 방이 있다며 가서 잠이나 자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가을쯤 되던 때였고 강원도 땅이라 추웠지만 그럭저럭 잘만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깊게 잠에 빠졌습니다. 10분 정도 잔 것 같았는데 잔 것 같지도 않고 평상시처럼 정신도 또렷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위화감이 있었달까요. 멍청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꽤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옆으로 누우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알게 됐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가위는 처음 눌려본 거라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게 가위구나 하면서 실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눈만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머리 위쪽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혀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 쪽에 무언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기척이라고 해야 할지 존재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뭔가 있다고만 느꼈죠. 손이랑 발을 움직이려고 부단히 애쓰고 어떻게든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머리 위는 무서워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고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 싶으니 거의 동시에 몸이 전부 움직여졌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머리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튼 가위가 풀리고 공포도 사라지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에는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쿵쿵하고 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뛰고 있더라고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들기는 것 마냥 엄청 컸습니다. 옆에 자고 있던 중사를 깨웠습니다. 저 가위에 눌렸습니다. 라고 말하니 별 대수롭지 않게 가위, 그냥 다시 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다시 잤습니다. 머리 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요. 지금 생각해도 뜬금없지만 다시 잤습니다. 그때 그 가위는 왜 눌린 거고 왜 위를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저와 같이 잔 중사는 그 주에 휴가를 갔고 휴가 당일 저녁에 중대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 중사가 교통사고로 차 유리를 뚫고 나갔고 머리를 박고 출혈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시간 후 가족과 상의하에 보급관님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뗐고 결국 사망 확인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 후로 가위에 눌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죽은 사람도 그 이후 아직 없습니다. 그 중사님은 술과 담배도 안 하시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는데 아직도 그분이랑 마지막으로 농담한 게 생각나네요. 저녁할 때 되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게 만들 거라고 했는데 전역을 하지 못하고 군인으로 돌아가셔서 아직도 참 안타깝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집의 귀신. 20대 초반 봄.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다세대 주택 같은 개념이라 한 동에 몇 세대 정도만 사는 집이었죠. 가구 배치를 끝내고 몇 주 지났을 때 뭔가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배치를 했죠. 그날 밤 잠이 들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위 눌리는 식으로 경험했어요. 가위를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점점 침대로 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가위를 눌리는 기분을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위만 눌리길래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오려는데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더군요.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을 팍 누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숨이 턱 막히고 침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위고 뭐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알바를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는 차에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 새벽에 어떤 놈들이 밖에서 떠드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자려는데 여자의 비명이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비명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날도 역시 불을 켜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알바를 끝내고 침대에 쓰러졌죠. 제 방은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고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봤는데 웬 여자가 제 책상 끝에 앉아서 머리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처음엔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건가 하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워서 불을 켜고 다시 책상을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을 끄고 누운 뒤 책상을 봤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책상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을 청했죠. 그런데 등이 뭔가 쎄한 게 점점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 귀신을 처음 보면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점점 뭔가가 다가올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져갔고 잡히면 죽는다는 느낌만 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뛰어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인근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음 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고민하던 중 가구 배치 때문인가 싶어서 가구를 원래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더군요. 지금은 그냥 수맥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닌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12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귀신.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3주 정도 되었군요. 저는 학교를 애매하게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전철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용으로 그럭저럭 쓸만한 중고 바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죠. 전 주인은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깎아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지출이 있던 저로서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바이크를 구매하고 바로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좀 봤죠. 평소에 바이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던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5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30분 정도 바이크를 실컷 타다 들어오는 거였죠. 그 동네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가 늘어서 있는 매우 긴 직선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건너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도 적었기 때문에 그 길 전체를 제 것인 마냥 마음대로 누볐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오늘로부터 3주 전인 그 날이 되었습니다. 중고 바이크의 특성이랄까.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지쳐버려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특히 연료 게이지가 맛이 간 상태였는데 연료 잔량을 대충 계산하고 다녔기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바이크를 끌고 30분 거리의 동네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잠시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져온 음료를 조금 마신 후 1시간 정도만 더 타다가 집으로 가기로 했죠. 길가에 정차하고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동네라 수명이 다 했나 보다 하고 음료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깜빡거렸고 저는 그곳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질 때 이상한 흰 덩어리랄까. 오래된 흰 옷감 느낌의 무언가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괴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순간 가로등이 또다시 깜빡였는데 그 흰 것이 안 보이더군요.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안 닫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대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이 떨어지고 아까 마시던 음료수가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그대로 대로로 달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든 말든 일단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그대로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방 안에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천이 뭔가 손 같은 것에 강하게 당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 하늘이 약간 밝아질 때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이제는 가도 될 거라는 생각에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담배, 음료수, 필통 등이 줄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섬주섬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바이크로 걸어갔습니다.
바이크는 세워둔 그대로였지만 연료통에 도색이 길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을 세운 채 바이크를 마구 긁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 타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학은 계속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요.